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지난 시즌에 손흥민 선수는 해리 케인이 떠난 이후 새로운 진짜 9번이 합류하지 않게 되면서 중앙 공격수로 주로 시즌을 보냈었는데요. 전반기 같은 경우에는 최전방 스트라이커 위치에서도 월드 클래스라는 평가를 영국 현지 전문가들, 선수 출신 레전드들로부터 받으면서 찬사를 받았고 자신의 축구 커리어에서 새로운 장을 열었다. 스트라이커로서도 승승장구할 거라는 기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토트넘의 전술이 큰 변화와 좀 유연성을 가져가지 못하던 흐름 속에서 후반기에는 상대의 밀집 수비, 치열하고 터프한 대인 방어에 고전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고립되는 상황들, 경기력이 떨어지는 상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역시 손흥민 선수가 9번 공격수로 뛸 수는 있지만 그 자리를 두 포지션으로 가져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도 왼쪽 측면 공격수로 뛰는 것이 최적의 자리가 아니겠느냐라는 평가로 상황이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도 자신의 포지션 중에 어디를 더 선호하냐는 질문을 최근에 많이 받고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 시스템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중앙도 괜찮다라고 말은 해도 그래도 본인이 커리어 내내 가장 많이 맡아봤던 왼쪽 측면을 조금은 더 선호한다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면서 올 시즌 개막전에는 왼쪽 측면 공격수로 뛰었고, 무엇보다 솔랑키가 영입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중앙 공격수로 뛸 일이 거의 없지 않겠느냐라는 전망들이 있었는데, 막상 레스터시티와의 개막전에 왼쪽 측면 공격수로 뛰면서는 부진했고, 에버튼과의 경기는 솔랑키의 부상으로 인해 최전방 공격수 역할을 다시 맡게 됐는데 최고의 활약을 펼쳤습니다. 대체 어떤 이유와 차이가 있었던 것인지 많은 궁금증들이 커지고 있는데요. 세계적인 스포츠 웹진 디 애슬레틱 영국판은 이러한 경기 내용을 보면서 올 시즌도 손흥민 선수가 중앙 공격수 역할을 더 맡아야 하는 게 아니냐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통계 매체 옵타가 운영하고 있는 디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중앙 공격수로 뛴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엄청난 놀라운 기록을 남겼다면서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토트넘의 달라진 경기력과 손흥민 선수의 전술적인 역할, 디 애슬레틱과 디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독점 컬럼 내용을 통해서 해석하고 해설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흥민 선수의 이 찰칵 세레머니를 전면에 내세운 디 애널리스트의 헤드라인을 보시면 손흥민 선수의 두 골이 토트넘이 토피스, 에버튼을 작살냈다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손흥민 선수가 남긴 기록을 얘기하게 되고, 디 애슬레틱의 이제 헤드라인 역시 센트럴 손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물론 비수마의 선제골, 또 오드베르의 데뷔전 깊은 인상 남긴 플레이,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많이 짚어졌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손흥민 선수였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환호하는 모습을 역시 헤드라인으로 뽑았습니다. 먼저 디 애슬레틱의 컬럼부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브 비수마가 최근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그가 멋진 골을 넣는 거라고 예상한 사람은 아마도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웃음가스 흡입 문제로 시즌 개막전 출전 정지를 내렸던 27살 미드필더 비수마를 선발 출전시킨 에버튼과의 경기에서 말리 출신 미드필더인 비수마는 토트넘이 에버튼의 완승을 거둔 데 있어서 앞장섰습니다. 비수마는 전반 14분에 박스 안에서 크로스바를 때리고 들어간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뜨리며 토트넘 선수로 개인적인 56번째 출전 경기 만에 자신의 첫 골이자 이 경기 팀의 첫 골을 기록했는데요. 도미닉 솔랑키를 대신해 중앙 공격수로 출전한 주장 손흥민 선수는 11분 뒤에 졸고 있는 것 같았던 조던 픽포드를 제치고 박스 안에서 침착하게 득점하며 리드를 2배로 벌렸습니다. 그리고 후반전 시작 19분에는 크리스티안 로메로가 헤딩 슈팅으로 세 번째 골을 넣었고, 또 손흥민 선수는 미키 판더펜 선수의 어시스트를 받아 자신의 이날 경기 두 번째 골을 넣었는데, 아마도 토트넘에게는 한동안은 이번 에버튼과의 경기만큼 쉬울 수 있는 경기가 많지 않을 정도로 수월했다라고 정리했습니다. 디 애슬레틱의 토트넘 담당 기자인 잭 핏브룩 기자와 제이 헤이스 기자가 이 득점 상황들을 중심으로 토트넘에 승리할 수 있었던 주요 포인트를 분석하게 됩니다. 비수마는 이날의 활약으로 용서받았을까요가 첫 번째 주제입니다.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지난 금요일에 이브 비수마 선수가 웃음가스 흡입으로 인한 경범죄로 출전 정지 징계를 받은 후 이틀 동안 완벽한 태도와 행동을 보였던 것에 대해서 마치 벌을 받는 아이 같았다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미드필더 비수마는 본인이 개막전을 앞두고 벌였던 사생활적인 문제를 오히려 더 반성하고 발전의 계기로 잘 삼은 것 같아요. 최선의 방법으로 대응했다라고 디 애슬레틱도 평가했는데요. 선발 라이너에 복귀해서 좋은 활약도 펼쳤고 팀의 멋진 첫 골을 넣은 것이죠. 비수마는 레스터시티와의 1대1 무승부, 레스터시티와의 원정 경기 당시 사실은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머리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에버튼과의 경기에 나올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조금 더 징계라든지 조금 더 신뢰를 얻는 시간이 필요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예상보다 빨리 팀에 복귀한 건데요. 하지만 이렇게 빨리 기회가 왔을 때 비수마는 이보다 더 잘할 수 없었을 경기를 펼쳤습니다. 경기를 잘 조직했고, 즉 본인의 원볼란치 역할에서의 본연의 임무도 잘 찾았고, 항상 공을 찾아 움직이면서 경기를 연결시키고 수비까지도 단점으로 꼽혔는데 잘해줬거든요. 하지만 더 중요했던 것은 토트넘이 혼잡한 페널티 지역에서 길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할 때 득점이 좀처럼 나오지 않는 그 주도 상황에서 박스 밖에서의 멋진 첫 번째 슈팅으로 선제골을 터뜨렸다는 점입니다. 첫 골을 넣는 것이 중요한 경기이기도 했지만 비수마의 감격적이었던 골 셀레브레이션은 이 골이 비수마 선수 본인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우승가스 흡입 사건을 더 잘 마무리하고 더 잘 승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 본인의 이제 시그니처 세레머니와 더불어서 팬들을 향해서 하트 세레머니, 사과 세레머니까지 하면서 동료들과 팬들과 클럽 모두에게 내가 이제 앞으로 더 잘하겠다, 이걸 비욘디의 땅이 굳듯이 내가 더 성장하고 더 좋은 선수가 되는 트리거로 함께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토트넘이 레스터 시티전뿐 아니라 프리시즌 때도 비수마로 될까? 벤탄쿠르로 괜찮을까? 6번 미드필더 새로 사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을 할 때 비수마의 이날 활약은 오히려 더 큰 힘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음으로 이날 최고의 데뷔전을 치렀다는 평가를 받은 오도베르 선수, 이날 활약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선발 출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화두가 나왔는데요. 토트넘의 새로운 영입 선수 윌슨 오도베르가 곧바로 선발 투입된 것은 놀라운 일이었다라고 했는데, 사실 저희는 투입되지 않을까라고 전망과 예상들을 꽤 했었어요. 왜냐? 솔랑키가 부상인 상태도 있지만 존슨이 오른쪽 측면에서 조금 너무 부진했잖아요. 그런 과정 속에서 오도베르의 기술력이 필요했고, 특히 오도베르 같은 유형의 선수가 토트넘의 윙 플레이어로 필요한데 원래는 솔로몬에게 이런 역할을 기대하면서 데려왔던 것도 있어요. 하지만 솔로몬보다 오도베르가 조금 더 창의적이고, 또 솔로몬은 결국에는 지금 리즈 유나이티드로 임대 이적이 임박한 상황, 결국엔 정리되는 수순이거든요. 게다가 그런 역할로 양민혁 선수까지 데려왔다는 것은 조금은 투박할 수 있는 존슨, 느린 콜루셉스키, 이 선수들을 대신할 측면 공격수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후니 선수가 최전방에 서고 왼쪽에 오도베르가 본인의 주 포지션으로 뛰는 것, 어떻게 보면 존슨이 오른쪽에 뛰면서 오도베르가 오른쪽도 볼 수 있지만 왼쪽이 더 편한 선수라는 점에 있어서 데뷔전에 정말 좋은 조합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번리에서 2,500만 파운드 이적료를 기록하며 토트넘에 합류한 이후 사실 오도베르가 선수단과 토트넘 선수들과 함께 훈련한 게 몇 번 되지 않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전술적인 좀 철학과 이런 이걸 이해하는 거 중요시 하는데 빨리 선발로 투입시키겠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19살의 오도베르를 티모 베르너보다 먼저 선택했던 것은 그만큼 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결과라고 했어요. 그리고 오도베르 역시 선발 출전한 이 경기에서 본인의 맹활약을 통해 경기 내내 활기찬 모습을 통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결정이 정당했다, 베르너를 배제하고 오도베르를 선택한 것이 옳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했는데요. 오도베르는 수비수를 상대로 과감하게 적극적으로 돌파를 시도하고 달려들면서 두려워하지 않고 겁없는 플레이를 펼쳤고, 그러면서 에버튼의 오른쪽 라인에 잭 캐리슨, 그리고 이날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을 치른 오른쪽 풀백 로만 딕슨에게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임스 메디슨과 데스티니 우도기가 왼쪽 기반으로 오도베르에게 많은 또 지원 플레이와 또 연계 플레이와 커버 플레이를 해주기도 했었죠. 우도기와 메디슨이 왼쪽 윙에서 뛰고 있는 오도베르 곁에서 에버튼 선수들을 압박하는 그 오도베르와 원투 플레이를 펼치면서 뒷공간을 찾을 수 있게 도와줬기에 가능했다는 건데, 이렇게 도와줄 수 있었던 것 자체도 오도베르가 축구 진행에 뛰어나니까 몇 번 훈련을 같이 안 해봤는데도 좋은 콤비네이션이 나왔다는 겁니다. 오도베르 선수는 공격적인 면뿐 아니라 에버튼이 역습을 시도할 때 그 역습을 나 역시 수비로 같이 막겠다라는 열망을 보이면서 전반 8분 같은 경우에는 박스 바로 바깥 위치, 풀백이나 수비형 미드필더가 커버할 위치까지 따라 내려와서 슬라이딩 태클을 하면서 에버튼의 공격을 차단할 정도였습니다. 전반 중반 같은 경우에는 페드로 포로가 피치를 가로지르면서 오도베르에게 패스를 했을 때 윙어 오도베르가 정말 눈부신 플레이를 보여주는데요. 여기서 가장 쉬운 선택지는 그냥 우도기에게 패스를 하고 경기를 전개하는 거였는데, 패스가 아니라 공을 끌어당기고 드랙백 하면서 우아한 동작으로 터닝하고 앞으로 돌진하는 본인의 가속과 본인의 창의적인 플레이를 보여준 겁니다. 그때 경기장에서 직접 취재한 기자의 얘기에 따르면 경기장 전체가 흥분의 비명을 질렀다고 할 정도로 놀랐다고 하는데요. 에버튼의 교체 출전 선수인 예스퍼 린스트롬 선수가 후반전 들어왔을 때 57분이었죠. 결정적인 슈팅을 문전 우측에서 날린 것을 비카리오 선수가 가까스로 선방했던 그 장면이 사실은 오도베르가 중앙제국으로 패스 미스를 하면서 그게 잘렸기 때문에 생겼던 위험한 장면이었어요. 그 장면 이후에 또 교체되기도 했죠. 다만 그 장면은 조금 이제 앞으로 개선해야 되고 다시는 나와서는 안 될 수 있었지만, 그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는 앞으로 오도베르가 더 팀에 잘 녹아들고 또 경험을 할수록 좋아지겠구나, 앞으로 주저를 차지할 수 있는 선수가 되겠구나
있구나라는 기대감을 줬던 고무적인 데뷔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과연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서 더 많이 뛰어야 할까? 왜 중앙에서 더 잘하지? 이런 이제 주제입니다. 레스터시티와의 경기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 클럽 이적료 신기록을 세웠던 솔랑키가 인상적인 데뷔전을 치르면서 또 서포터들에게 이번 경기 제대로 자신을 소개하는 경기로서 준비되고 있었어요. 레스터시티전에 좋았으니까 토트넘의 홈에서 열리는 에버튼과의 경기는 선발로 나와서 데뷔골을 넣는 경기가 될 것이다. 솔랑키를 위한 경기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솔랑키가 발목 부상을 당하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 자리 그럼 누굴 써야 될지 고민에 빠졌다고 했습니다. 데안 쿨루세스키가 프리시즌 동안에는 최전방 공격수로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펼쳤기 때문에 저희도 쿨루세스키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쿨루세스키를 공격형 미드필더 내지 오른쪽 윙어로 기용하는 것을 선호했다고 하고요. 히샬리송이 부상에서 회복을 했지만 프리시즌의 모든 경기를 뛰지 못했기 때문에 경기 감각이 부족하다 보니 결국에는 손흥민 선수를 최전방에 두고 쿨루세스키를 공미에 히샬리송은 후반 투입 선수로 쓴 겁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는 항상 측면에서 뛰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는 선수지만 필요할 때는 긴급한 상황에서는 9번 역할을 충분히 잘 해낼 수 있다는 걸 이번 경기도 보여줬다라고 했는데요. 경기 시작 2분 만에 코너킥 공격 상황에서 에버튼 수비진을 뚫어내면서 로빙 패스를 로메로에게 연결했던 훌륭한 득점기를 만들어줬던 장면도 손흥민 선수가 중앙에서 플레이할 때 어떻게 얼마나 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줬다. 그 장면은 사실 로메로가 득점을 해야 했는데 픽포드 골키퍼의 정면도를 때려서 무산이 됐다. 그 외에도 손흥민 선수는 부지런히 공을 소유하고 연계하고 또한 끊임없이 루즈볼을 쫓아다녔다. 전방 압박할 때 정말 여기저기 잘 쫓아다니면서 에버ton 수비를 괴롭혔던 거예요. 결국 전반 25분에 제임스 타코스키의 백패스가 픽포드에게 왔을 때 이걸 따라가서 빼앗으면서 득점으로 연결을 했다. 물론 에버ton 골키퍼 픽포드가 첫 번째 터치를 잘못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까지 맹렬히 따라올 거라고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고 결국 손흥민 선수가 골키퍼를 따돌리고 빈 골망을 흔드는 멋진 최전방 공격수의 골을 넣었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득점 2골 중에 두 번째 골이 사실은 기술적으로 더 좋았다라는 얘기는 당연히 나옵니다. 왜냐? 말씀드린 첫 번째 골은 압박은 좋았지만 빈 골문에 밀어넣은 거였잖아요. 다만 이 두 번째 골은 슈팅이 좋았지만 반더벤의 공이 더 컸다라고 디에슬레틱도 얘기합니다. 센터백 반더벤이 자신의 박스 가장자리에서 상대의 패스, 슈팅을 막아낸 이후 60야드 가까이 거의 60m를 단독 돌파로 올라간 이후 완벽한 순간에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했는데 그러나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이 왜 대단한가? 왜 이 선수가 중앙에서 골대를 향해 슈팅을 때려야 하느냐? 윙어로서 보조자, 어시스트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왜 마무리하는 해결사가 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줬다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는 골대와 픽포드의 몸 사이, 다리 사이로 공을 밀어넣어 그 하나의 틈으로 골망을 갈랐다는 것이죠. 토트넘이 레스터를 상대로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지만 션 다이치 감독의 부상자 명단이 많았던 에버튼을 상대로는 같은 실수를 범하지 않았다면서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도 제대로 물이 오르면서 승리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디 애널리스트는 그렇다면 어떤 얘기들을 꺼냈을까요? 우선 에버튼의 이번 패배는 구단 역사상으로도 매우 실망스러운 불명예스러운 패배였는데 브라이튼과의 첫 경기 0대3 패배에 이어 토트넘과의 2라운드 경기 0대4 패배 두 경기 모두 3골차 이상으로 패배했는데 이게 1부 리그 역사상 최초로 겪은 첫 두 경기 연속 3실점, 다실점 경기였습니다. 또한 토트넘은 역사상 프리미어리그에서 에버튼을 상대로 대량 득점 승리를 꽤 많이 했어요. 손흥민 선수가 그걸 많이 주도했었죠. 에버튼을 4골차 이상으로 이겼던 것이 벌써 4번째 경기인데 프리미어리그에서 4번째로 4골차 이상의 승리를 거둔 팀이 이제 에버튼과 더불어 에스턴 빌라, 스토크시티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4번째가 최다다. 결국에는 에버튼이 토트넘에게 가장 크게 당했던 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토트넘 미드필더 이브 비스마의 중거리 슈팅 득점도 의미 있는데요. 비스마가 브라이튼 시절에 중거리 슈팅으로 재미를 좀 봤던 선수예요. 토트넘에서의 데뷔골이 된 이날 득점은 비스마의 프리미어리그 역대 4호 골인데요. 이 4골을 다 중거리 슈팅으로 넣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본인의 모든 득점이 중거리 슈팅이었던 선수는 페드로 멘데스 6골, 파브리스 페르난데스 5골 기록이고 그 다음이 4골의 비스마라고 하니까 비스마가 앞으로 5호골, 6호골 내지 7호골까지도 중거리 슈팅으로 넣는다면 역대 프리미어리그 중거리 슈팅 단일 득점 최다 선수가 될 수가 있다. 중거리 슛으로만 골을 넣은 최다 득점 기록 선수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흥미로운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브 비스마는 토트넘 선수로 프리미어리그에서 득점자 명단에 오른 172번째 선수라고 하는데 이것은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토트넘이 그 어떤 팀보다 많은 득점자 172명의 득점자를 배출한 신기록이라고 합니다. 제임스 매디슨도 로메로의 헤더 슈팅을 이끌어낸 코너킥으로 어시스트를 했는데요. 흥미로운 게 매디슨도 에버튼 킬러라고 합니다. 최근 에버튼과의 프리미어리그 4경기에서 모두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레스터 시티 자료를 포함한 것인데요.
이 기록과 걔를 같이 하는 것, 이 기록을 뛰어넘은 선수가 한 명밖에 없다고 해요. 데니스 베르캄프가 아스널 시절에 한 팀을 상대로 5경기 연속 어시스트를 올렸던 것, 1995년부터 2003년까지 맨시티를 상대로 5경기 연속 한 팀을 상대로 어시스트를 했던 것이 최다 기록이고, 그 다음이 에버튼을 상대로 4경기 연속 어시스트를 한 메디슨이라고 하니까요. 메디슨도 앞으로 에버튼이 굉장히 후반기에도 걱정할 선수가 될 것 같고, 손흥민 선수가 이날 넣은 2골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일단 이 골이 프리미어리그 역대 122호 골로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다 득점 20위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현재 21위까지 단독으로 올라왔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 소속으로 벌써 20번째 경기에 멀티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해리 케인만이 손흥민 선수보다 더 많이 토트넘 선수로 멀티골을 기록한 횟수가 더 많은 유일한 선수니까 손흥민 선수는 이미 토트넘의 새로운 모든 기록을 만들어가고 있고요. 이날 2골로 또한 프리미어리그 역대 외국인 최다 득점 9위까지 올라갔다고 합니다. 또 에버튼은 2015-16 시즌과 2017-18 시즌까지 본머스에 이어 3시즌 연속 프리미어리그 개막 2경기를 모두 패배한 2번째 팀이 됐다고 하는데요. 더 중요한 기록이 있습니다. 옵타에서 따로 공개한 기록인데, 손흥민 선수가 기록한 이 멀티골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번째 멀티골이잖아요. 이 중에서 딱 2골을 넣은 게 16경기고 해트트릭이 4경기였는데 현역 프리미어리그 선수 중에서 손흥민 선수보다 더 많이 멀티골을 기록한 선수가 2명밖에 없다. 리버풀의 살라 28경기, 레스터시티의 바디 25경기, 현역 프리미어리그 선수 중에 정말 풍부한 기록을 갖고 있고 현역 프리미어리그 선수 중에 레전드라고 할 수 있는 게 손흥민 선수라는 것인데, 중앙 공격수로의 역할이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리면, 손흥민 선수가 중앙 공격수로 뛴 지난 2023-2024 시즌부터 올 시즌 첫 2경기까지 프리미어리그에서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공 소유권을 가져온 기록이 39회인데 같은 기간 동안 손흥민 선수가 최다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중앙 공격수로 뛰면서 전방 압박 최고 기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부카요 사카가 이 기록은 2위인데 부카요 사카는 윙어잖아요. 37회의 상대 지역 공 획득 기록을 가지고 있고, 물론 2개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카보다 좀 경기에서 빠졌던 아시안컵의 기록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역할적인 변화도 있었고, 많은 변수들을 생각한다면 최전방 공격수로 뛰는 손흥민 선수의 최대 강점 중 하나가 바로 최전선에서의 압박 능력이 역대 최고 수준이다. 프리미어리그를 넘어서 유럽 전체 리그를 통틀어도 손흥민 선수만큼의 압박 능력, 전방 압박으로 공을 빼앗아 오는 능력이 뛰어난 선수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손흥민 선수의 전방 압박 능력이 팀 내 최고다, 우리 팀 최고의 프레셔다라고 얘기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이날 경기 중앙 공격수로 배치한 것은 솔랑케의 부상 문제도 있겠지만 픽포드가 에버튼의 빌드업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그를 많이 활용하는데, 소니가 우리 팀의 최전방 선수 중에 최고의 프레셔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얘기는 솔랑케를 포함해서예요. 그 역할을 즐기는 손흥민 선수가 제대로 잘해줬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손흥민 선수가 최전선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이 턴오버 기록이 10개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슈팅으로 연결된 게 없었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에서 뛴 이번 에버튼과의 경기는 5번의 하이 턴오버가 나왔는데 그 중에 2개가 슈팅으로 나왔고 그 중에 하나가 손흥민 선수가 혼자 압박하고 혼자 빼앗아서 혼자 넣었던 장면입니다. 이러한 플레이들에 대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 선수의 이 측면과 중앙 모든 자리에서 잘하는 것. 실제로 이날 경기는 중앙 공격수로 뛰다가 후반전 초반에는 오른쪽으로 좀 옮겼다가 오도베르가 나오고 히샤이성이 들어오면서는 왼쪽 측면 공격수를 또 맡아보기도 했거든요. 어느 자리를 가도 잘하는 그 모습, 다재다능한 모습에 대해서 손흥민 선수의 저런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진화하고 싶은 모습이고, 우리는 여전히 그 과정에 있다. 손흥민 선수의 이러한 진화와 발전이야말로 축구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다라고 찬사를 보낼 정도로 손흥민 선수의 이 다양한 전술적인 역할은 큰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본인도 경기를 마치고 나서 픽포드가 킥력이 되게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가 조금 여유롭게 공을 차고 싶어하는 모습들을 내가 연구하고 파악을 했다. 이것을 불편하게 만드는 게 공격수의 입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최전방 공격수 포지션에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을 항상 노리고자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기회에서 만약에 내가 직접 공을 빼앗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괴롭혀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선수들, 우리 스포츠들이 최대한 공을 쉽게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있어서 이 전방 압박이 쓸데없이 힘 빼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팀에 크게 기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믿고 수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조금 더 픽포드가 여유를 부렸기 때문에 내가 잘 가로챘고 또 운이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시즌의 첫 골을 넣을 수 있었다고 얘기했는데요.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 마지막 공격 지역에서의 부족한 부분들을 일주일 동안 훈련했고 준비했다고 하면서 본인도 득점을 만드는 부분들을 더 신경 쓰고 또 오늘 경기 멋있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동료들에게도 고맙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플레이, 더 멋진 골들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면서 이번 경기 이겼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 매 경기 결승전이라는 마음으로 뉴캐슬과의 다음 경기도 원정 경기이기 때문에 또 굉장히 어려운 경기 될 텐데 잘 준비해서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겠다고 또 각오까지 전했습니다. 그 더 좋은 플레이와 더 좋은 모습을 볼 수 있는 날은 9월 1일 일요일 밤 9시 30분인데요. 과연 이 경기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어느 위치에서 나와서 또 어떤 플레이를 보여줄지 전성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나이를 잊은 미친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끊임없이 발전하고 진화하고 있는 축구계의 생태계 파괴자 손흥민 선수의 역대급 수준이 될 수 있는 2014-2015 시즌 그 모든 이야기 유럽 현지, 영국 현지의 고퀄리티 컬럼과 해외 반응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빠르게 올라오는 영상들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